안녕하세요. 정신장애와 인권 파트존 대표 이정아입니다. 당사자 자기주도적 응급위기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입장에서 아마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걸 영광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정신보건의 현장에서 실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겪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위기 때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면 바로 급성기겠죠. 저희가 당사자들이 다양한 정서적이고 심리적이고 또한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가장 악화됐을 때를 급성기라고 하죠. 또 자해와 자살 시도,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거는 심리학적 용어인데 바로 트라우마가 재생되는 그런 경험들이고요. 또 자기 조절력이 약화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번아웃 상태 등을 당사자의 위기라고 하거든요. 옆에 제가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급성기 때 겪었던 그런 환각이죠. 그런 그림들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한국에서 위기 때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또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위기 때 지난 한국 사회에서 겪었던 일들입니다. 당사자인 내가 가장 아프고 어려울 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처벌받았어요. 또한 이해하기보다는 진압되었고 다양한 방식의 납치 형식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죠. 소통에 불가. 안정하는 사람이 있기보다는 자꾸 자극하고 또 자극을 해서 더 궁지로 몰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극단적인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린 거거든요. 병원에 갔을 때의 그 경험들이에요.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2번의 입퇴원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중에 8번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았어요. 그런 그림 중에 한 장면이고 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재발할 뻔했습니다. 그게 플래시백이에요. 그 당시의 트라우마들이 그대로 재생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트라우마나 고통들이 더 삶을 어렵게 했던 것 같거든요. 한국의 정신보건의 위기 대응이란 그동안 무엇이었습니까? 화살표로 이렇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죠. 사실 저기 글자가 지워진 것 같거든요. 바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이었습니다. 모든 위기 때는 오직 저희한테 선택지가 없었고 당사자한테는 정신병원 폐쇄병동만이 유일한 위기 대응의 바로 접근법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잖아요. 당사자들을 당연히 그 안에서 갈등하게 되고 또한 감정적으로 격해진 현장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경멸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협박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당사자들은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인 억제를 겪었거든요. 또 정신병원 폐쇄병동으로 특히 비자의적으로 가게 되면 일단 맨 처음 마주하게 되는 거죠. 바로 격리 그리고 주사죠. 저도 제가 맞았던 주사가 어떤 주사였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주사를 맞는 그 경험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고통 중에 하나였던 것 같거든요. 후유증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결과. 그런 경험을 하게 된 당사자들은요, 그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되지 못합니다. 위기 때 그렇게 강압적인 현장을 겪게 되면 경험이죠.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선택할 수 없고
강요가 되면 될수록 결과적으로 당사자는 모자란 사람이 됐고 남들에게 싫은 사람이 됐습니다. 또 무모한 사람이 되고 표현하진 않지만 당사자의 마음속에는 억울하고 또 분노도 있고 저항심이 차곡차곡 쌓여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고요. 그동안의 정신병원의 경험, 지금은 약간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많은 당사자들은 아직도 악몽이 되어버린 폐쇄병동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투약, 그리고 사지강박,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당사자들을 통제시키는 그런 시스템 속에 놓여 있게 됐거든요. 대표적으로 인간한테 하는 행동은 아니죠. 가축 취급하듯이 그런 경험들을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은요, 인간에 대한 한말감이 당사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환경에서 사실은 정신병원도 의료기관이잖아요. 정신병원 종사자에 대한 경멸감으로 또한 남아 있습니다. 강력한 트라우마, 폭력과 학대에 대한 경험으로 남아 있고, 현재 저희 국가죠. 책임지는 자세가 없는 또 국가 정신보건 시스템, 저희 당사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의학이라는 이름의 식민지라고. 어쩌면 나도 또 우리 선생님들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이 시스템의 공범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위기중재 시스템이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고 이제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은 위기중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치료의 장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됐습니다. 사회복귀로 멀어지게 되었고 사회로부터 더더욱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불안으로 점철된 일상생활, 각박한 사회, 경쟁사회, 속도가 느린 당사자들, 특히 강제입원 경험 당사자들의 트라우마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강제입원의 경험들은요, 사건으로 이어지고도 있습니다. 친족 간 살인사건까지 결과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폭력을 재생산하는 구조예요. 정신병원에서의 인권유린의 경험과 학대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또 다른 폭력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강제입원의 트라우마, 정신병원의 트라우마를 제도와 법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하고 고민하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당사자인 집단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위기죠.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위기 때가 사실은 가장 치료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정점이기 때문이고, 단 한 번에 급성기 치료를 잘하게 되면요, 당사자는 인생의 전환점까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저희 정신보건 현장에 굉장히 필요하고, 당사자가 시그널이에요. 당사자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증상적인 표현들은 어떤 문제들을 비언어적 표현으로 그런 시그널로 내보내고 있는 것들을 읽어낼 줄 아는 그 지성이죠. 그 지성이 정신보건 시스템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기지원의 중요성.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점진적으로 오지만 위기가 한꺼번에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당사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자기 옹호 능력이 현저하게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기 때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고, 또한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또한 위기 지원을 해야 될 상황 때 지원하지 않게 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빈번한 위기 상황이 반복되는 끝에 응급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위기와 응급 상황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급성기죠. 당사자들의 가장 큰 위기, 바로 급성기이고, 특히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이 급성기는
당사자 자신이 질환의 정체를 직면을 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전체 투병에서 급성기의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투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바로 급성기의 증상들이 당사자한테 바로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 그렇고요. 특히 환자 중심의 치료 원칙은 정신과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응급의료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의사 또 심리치유 전문가, 정신건강 전문 요원 여러 직업들이 많이 있죠. 직업분들의 협동적인 케어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급성기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급성기를 겪었던 당사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기 때 이해심 있는 회복 환경이죠. 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거든요. 위기 지원의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정신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저희 당사자에서 집단에서 원칙을 정한 것이거든요. 자기 결정권의 존중. 저희 당사자 집단에서는 응급 입원을 제외한 모든 입원에 대해서 강제 입원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학제 간 팀 서비스, 여러 선택지죠. 그래서 선택지에 전문가들이 함께 팀을 꾸려서 서비스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의 동료 지원의 전면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위기 지원 패러다임에서 이런 원칙 하에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기를 진정시키는 것에 대하여 고민할 것. 일단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통 방식, 그리고 정신질환도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칙, 비폭력적이고 회복 관점을 원칙으로 가지는 것이 경험자인 저희 당사자가 보기에는 치료적 관점보다 회복적 관점이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현재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고요. 회복 관점의 원칙. 질환의 위기가 아닙니다. 질환의 위기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삶의 위기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회복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현장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침해의 원칙. 선택의 최대화, 강제의 최소화,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이 원칙들을 하에서 위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한 어떠한 현장도 반드시 상대적입니다. 또한 상대적이기 때문에 전후의 맥락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 급성기가 언제나 예고편이 있다는 것을 당사자도 알고 있고 주변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제 입원의 트라우마는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진실 혹은 오해. 증상이 악화됐을 때 특히 당사자들이 가장 많은 오해받는 것은 뭐냐면 당사자는 내가 살기 위해서 자기 방어적 행동을 한 것인데 옆에서는 자타의 위험성으로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사자를 자극하는 상대가 항상 주변에 있기 마련이고 이럴 때는 당사자를 안정하는 상대가 위기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고 현장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급성기를 예고를 할 때 선택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가 바로 지원의 시기가 돼야 되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개인의 상황에 맞추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위한 쉼터 및 응급대응 체계의 구축. 저희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기쉼터죠. 위기쉼터 또한 다른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집중회복센터 등. 그래서 전문적인 응급대응팀이 당사자 위기 시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런 체계도를 그려놓은 곳입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이 제안하는 그 체계도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시간이 다 돼서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선택지의 다양화입니다. 위기 쉼터도 필요하고 또한 충분히 열린 마인드로 대화할 수 있는 오픈 다이얼로그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또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졌을 때 당사자들이 충분히 이 사회에서 설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고요.
또 절차 보조 사업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또 발표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김동수 선생님께서 아마 절차 보조 사업에 대해서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한테 필요한 것은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영역이고 이것이 바로 회복을 할 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현장의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말씀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은 위기 상황, 그다음에 급성 치료의 과정에서 자기 결정권을 좀 존중해 달라. 그래서 선택지에 대한 당사자의 존중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위기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강력한 옹호자로서의 정신의학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그런데 현재는 식민지와 같은 그와 같은 이 집권자들의 자세로 임하는 정신보건 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식 전환이 계속돼서 이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